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 책은 아름다운 사람 김서령의 여자전 한 여자가 한 세상이다 중에서 김후웅 할머니 편입니다. 책의 표지에 있는 대로 사람이 우주이며 한 인간의 생에 가히 우주의 천변 만화가 담겨 있다는 생각에 김서령 작가는 인터뷰어로서 여기 7분의 인터뷰이들에 깊이 공감한 작가입니다. 그녀는 여기 실린 이야기들이 지금 행복한 사람에게는 삶의 확장을, 지금 불행한 사람에게는 삶의 깊이를 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녀의 독자들은 세상을 품는 그녀의 독특한 언어와 미사여구에 기대지 않는 아름다운 문체를 서령체라 이름하며 그녀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수많은 사랑의 씨앗을 심어두고 2018년 가을 영원히 다른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부디 제 어색한 사투리 구사가 여러분들의 집중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자전 한 여자가 한 세상이다. 김서령 지음. 반세기 넘게 홀로 가문을 지켜온 종부 김후웅 할머니 편.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라고. 봄꽃이 지기 전에 이미 가을 오동잎이 떨어진다고. 청춘인가 했더니 백발이라고 탄식을 거듭한다. 김후웅 씨는 80이 넘은 할머니다. 안동의 광산 김씨 유일제 종가의 종부다. 남편은 한국 전쟁 때 월북했다. 슬아에 혈육 한 점 없다. 아니 없지는 않았는데 어려서 홍역에 잃었다. 평생 혼자 살아왔다. 그는 자신을 위해 새 옷 한 벌 산 적 없고 더운 음식 한 번 편하게 입에 넣어본 적이 없다. 한때 화장품 행상을 하고 다닌 적은 있지만 입술에 루즈를 발라본 일은 없다. 30이 좀 넘으면서 죽으면 썩을 몸을 입에 달고 살았다. 죽으면 썩을 몸이기에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개발연대 일중독 남성들, 21세기 젊은 벤처 기업인들의 워크홀릭이 1925년생 김후웅의 일중독을 당해낼 수 있을까? 어림없을 것이다. 그는 무상이나 허망을 말하지 않는다. 어느덧 백발은커녕 세월이 어찌 이리 더디 가냐고 탄식한다. 왜 살아도 끝이 안 나노 할 때가 있고 내가 아직 80밖에 안 됐단 말이라 한 90년은 산 것 같은데 라고 천지신명의 계산착오를 항의하고 싶어 할 때도 있다. 한 번은 김후웅 씨와 떡방앗간에 같이 간 적이 있다. 백설기를 찌는데 1시간 반이 걸리니 텔레비전을 보시며 기다리라고 방앗간 주인이 말했다. 콩고물 냄새, 쌀가루 익는 냄새를 즐기며 내가 텔레비전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방앗간 귀퉁이에 수북이 쌓인 찐득하게 떡이 말라붙은 헝겊 무더기를 비누질에서 빠는 데 몰두했다. 드라마 한 편이 끝날 때쯤 그 집 길다란 빨래줄은 100여 장의 하얀 천조각으로 가득 차 펄럭였다. 바빠서 보면서도 못 빨았는데 사흘이나 벼르고 있던 일을 노인이 어찌 이래 번개같이 하셨니껴. 방앗간 주인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절했고 한사코 떡값은 받지 않겠다고 사양했다. 왜 채통 없이 남의 굳은 일을 도맡느냐고 핀잔했더니 그는 남이 아니다 야야. 이 집이 삼종 숙모의 친정 손자가 하는 집인데 남은 어의 남이로. 그러고 뻔히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아있으면 뭐하노. 죽으면 썩 없어질 손을 하고 펄쩍 뛰었다. 사돈의 팔촌까지는 남이 아니라는 생각, 죽으면 썩을 몸이라는 생각, 그건 이를테면 김후웅의 도저한 인생 철학이다. 그에게는 유의도 없고 오락도 없었다. 휴식이나 재충전의 시간 같은 건 더구나 필요치 않았다. 그저 눈만 뜨면 일을 했다.
잠자는 시간을 따로 옅어놓지도 않았다. 한밤에도 새벽에도 무언가 일거리를 끊임없이 찾아냈다. 바느질을 하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정 할 게 없으면 콩바가지에서 썩은 콩이라도 골라내야 직성이 풀린다. 그의 일에는 목적이 없다. 돈을 벌기 위함도 성취감을 노린 것도 아니다. 다만 죽으면 썩을 몸을 재우거나 놀려두는 것이 너무도 아깝고 안타깝고 죄스럽기 때문이다. 그의 철학에 죽으면 썩을 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반대되는 이데올로기가 또 하나 있으니 그건 신외무물이라는 사상이다. 하긴 그는 사상이란 말이 딱 질색이다. 남편이 사상이란 괴물 때문에 북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여기니 그 말만 들어도 머리끝이 쭈뼛쭈뼛하다. 추운 날 옷을 얇게 입은 사람을 만나면 그는 펄쩍 뛰면서 목에 건 수건을 벗어서 걸어준다. 날 추운데 몸을 얼려놓으면 그 냉기가 3년을 가니더. 쉰의 무물인데 왜 요량 없이 하며 혀를 차고 누가 행여 끼니때를 놓쳤다고 말하면 그러면 창주가 말라버리니다. 쉰의 무물이지 딴 게 뭐가 중하다고 하면서 우유라도 하나 사와서 먹이지 못해 안달한다. 창주란 창자를 말하는 사투리입니다. 그러나 그 신의 무물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언제나 타인에게만 해당되는 원칙이다. 스스로의 몸은 죽으면 썩을 몸이고 다른 사람의 몸만 신의 무물이다. 김후웅은 일생 죽으면 썩을 자신의 몸을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여서 신의 무물인 다른 사람의 몸을 돌보며 살아왔다. 상반된 그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다. 갈등 또한 없었다. 자신의 몸을 남의 몸과 저만치 분리하는 태도를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까? 희생이라기엔 너무 자발적이고 겸손이란 말은 너무 여리고 자학은 영 개운치가 않고 사랑이라기엔 쓸쓸하고 허무라고 불러봐도 적절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그에게 경천동지할 변화가 생겼다. 50년이 넘게 죽으면 썩을 몸을 각성하고 살아온 그가 80다 된 나이에 갑자기 인생에 애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는 전화가 왔다. 야야, 통일이 되기는 될라? 언제 돼도 되기야 되겠지요. 내가 통일될 때까지 살아낼라? 통일, 그 애매모호한 추상. 그러나 그것이 이제 김후웅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다. 김후웅이 새삼 통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 이유는 전쟁 전에 헤어진 남편이 평양에 살아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실 소문을 들은 건 꽤 오래전이다. 중국에 살고 있는 시사촌, 셰육촌을 통해 남편이 평양에 살아있다는 풍문이 간간히 들려오긴 했으나 이번에 극적으로 얼굴을 마주대한 것이다. 남북 공동성명, 이상가족 상봉, 적십자 회담, 북한 방문단. 그런 뉴스가 있을 때마다 하도 속보소가 이제는 TV에 그런 장면이 나오면 일부러 외면할 정도가 됐다. 그랬는데 2003년 2월 드디어 그 남편을 금강산에 가서 만나고 돌아왔다. 실로 54년 만의 만남이었다. 1949년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던 20대 청년은 80이 다 된 노인이 되어 금강산 초대소 면회장에 등장했다. 만남의 준비는 착착 진행되었다. 내복 사고, 상비약 사고, 비누 치약 사고, 달러를 바꿨다. 거기 같이 사는 안노인에게 줄 금반지도 묵직한 놈으로 하나 마련했다. 김후웅은 금강산 상봉 현장에서 울지 않았다. 사연절절한 사람들을 따라가며 비추는 텔레비전 카메라도 이 부부를 오래 주목하지는 않았다. 감격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 카메라는 그쪽을 쫓아갔다. 상봉은 덧없이 끝났다. 2박 3일 일정이었지만 같이 있는 시간은 모두 5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식구가 많아서 단 둘만의 시간은 생기지도 않았다. 까짓거 둘이 있으면 뭐하노? 할 말이 뭐 있노?
남들은 울고 울고 하지만은 나는 울지 말자고 작정을 하고 갔디라. 눈물도 안 나더라. 울면 뭐하노? 세월을 누가 돌려주나? 옷이 추워서 벌벌 떨어 쌌는데 내복도 안 입고 외투도 얄팍하고 빼빼 말라서는 본데 식성도 안 좋았는데 기침도 했었고 말씨는 똑같더라. 맹 안동말 하더라. 일 없어 하는 소리는 뭐로? 괜찮다는 말 맞지? 금강산에서 갓 돌아온 후 감상을 묻는 사람들에게 단편적으로 뱉은 말들은 이런 정도였다. 별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상가족 상봉 후 김후웅은 걸핏하면 손가락을 꼽아 햇수세기에 골몰했다. 보자. 경인년에 사변이 났으니 그 전해가 기축년이었거든. 그때 보고 못 봤으니 보자. 무진, 기사, 경호 55년이라. 아니 병자, 정축, 무인, 김윤희 54년 만이라. 그는 서기 연도에 익숙지가 않다. 책력이 있어야 횟수 계산이 가능한데 손가락을 책력 대용으로 쓸 수도 있는 모양이었다. 난생 처음 죽으면 썩을 손을 일하는 데 쓰지 않고 계산용으로 사용하는 김후웅 씨를 나는 신기하게 쳐다봤다. 이상가족 상봉한 지 몇 달 후 일본을 경유한 편지 한 통이 그에게 배달되었다. 서두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 김후웅에게 라고 쓰인 편지였다. 소문을 듣고 그 편지 내용을 궁금해하는 내게 김후웅은 간지럼 타는 소녀들이나 낼 듯한 웃음소리를 냈다.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웃음이었다. 세상에 남사시러워라. 이 영감 하는 수작 좀 봐라. 남사시러워라. 한 구절만 읽어주세요. 보자. 또 여보. 아이고 여보란다. 여보는 무슨. 계속 읽어보세요. 꿈같이 헤어져 집에 무사히 도착하였는지 귀한 몸 건강히 지나는지. 귀한 몸이란다 세상에. 아이고 날더러 귀한 몸이란다. 귀한 몸은 내가 무슨. 그날 금강산 상봉 현장에서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던 김후웅은 55년 만에 받은 남편의 편지, 그 첫머리에 쓰인 귀한 몸이라는 말에 억누른 울음이 터졌다. 그러나 곧 그 울음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채통에 어긋나는 일로 여겼다. 귀한 몸 맞지요. 귀하고 말고요. 귀하기는 뭐가 귀해. 천하의 천골인데 다른 거는 몰래도 영감이 절에 살아있으니 이제 남이 나를 과부라고는 못하겠제. 그래도 어디 가서 이 편지 말은 하지 마라. 남들 알면 욕할라. 뭐가 어때서요. 자랑스럽지. 자랑은 무슨. 이게 20살 먹은 아이들이나 할 수작이지 어디 머리 허연 영감이 할 소리라. 아이고 세상에 망측스러워라. 깨가 쏟아지게 한번 살아보잔다. 깨가 쏟아지는 게 뭐 어떤 거로. 아이고 연애 편지네요 뭐. 아이고 남사시러워라. 남이 알까 무섭대. 보이진 않아도 그의 볼은 새색시처럼 붉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탄력 있는 김우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평양에서 온 편지는 애절했다. 그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남들만 쓰는 단어인 줄 알았던 아내, 남편, 여보, 당신 같은 감미롭고 간지러운 말들, 자신을 향해 발음되는 그 말들의 경이로움, 그걸 매번 새롭고 낯설게 음미하면서 후웅은 웃음이 점점 많아졌다. 별일 아닌 일에도 전에 없이 까르륵 웃는다. 나는 당신과 작별하고 집에 돌아와 밤이나 낮이나 항상 당신 생각이 그리워 이 맘을 걷잡을 수 없어. 세월은 흘러 어은 54년 만에 만나니 반갑고 기쁨보다 젊은 당신이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났으니 너무나 억장이 막혀 속눈물 얼마나 흘렀는지. 내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 당신이 만족할 수 있는 위로의 말도 시원히 하지 못했소. 당신이 걸어온 인생 행로를 생각하면 그저 불쌍한 생각뿐. 봉건이 지배하는 가문이라 제가라도 했다면 내 이다지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 않았을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또 흘러 이 순간에도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어요.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부모 모시고 굳은 일 마른 일 풍산고초 다 겪으며 살려니 내라도 옆에 함께 있으면 속풀이라도 하고 부부 생활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련만 지금도 그 넓은 집에 혼자서 고독하게 지내는 당신이 식사나 제대로 하시는지 앓지나 않는지 자기 몸은 자기가 돌보아야 하오. 우리 7천만 결애가 통일을 바라고 우리 장군님께서 통일의 입길을 열어나가시기에 조국 통일은 먼 날이 아니라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이룩될 것입니다. 우리는 낙관을 가지고 통일을 앞당기는 투쟁을 힘있게 펼쳐나갑시다. 장군님, 투쟁, 낙관 같은 말이 낯설긴 했지만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편지는 신기했다. 이게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하루빨리 통일되어 내 고향 내 집에 가서 그동안 나누지 못한 부부간 사랑을 깨가 쏟아지게 나누고 서로 포옹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를 굳게 약속합시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꿈을 꾸었는데 당신을 뜨겁게 포옹하고 기쁨의 한때를 보내는 중 잠이 깨고 말았어요. 하필 그때 왜 잠이 깨일까? 그런 구절을 읽을 때는 괜히 주변을 둘러보아야 했다. 부끄러웠다. 혼자 사는 집이었다. 그렇지만 행여 누가 볼세라 편지는 깊은 곳에 숨겼다. 그러다 밤이 되어 잠이 안 오면 다시 꺼냈다. 그 짧은 상봉의 시간에도 이 못난 남편을 위해 무엇이라도 먹이고 싶고 더 주고 싶어 하는 당신의 그 아름답고 고마운 마음 내 어찌 모르겠소. 그리고 당신도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만나는 순간과 작별하는 순간 눈물이 나오지 않았겠소.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내 남편이 돌아가서 항상 그 광경이 삼삼이 떠올라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억지로 참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 정말 당신이 나를 생각하는 그 고마운 심정 무슨 말로 언제면 보답할까. 여보, 내가 준 백두산 호랑이를 액트를 짜서 머리맡에 걸어놓고 보시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다니 고마웠다. 북에 있건 만나지 못하건 역시 남편이 살아있으니 죽기 전에 이런 말도 한번 들어보는구나 싶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웠다. 평생 외로움과 고통이 씻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자신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그동안 세상 천지에 어디 있던가. 그래도 영감이라고 날 이 고생 시켜놓고는 그래도 영감이라고. 그는 요즘 편지에서 시키는 대로 호랑이 그림을 액자에 넣어 머리맡에 걸어놓고 산다. 호랑이는 수예품이다. 남편이 북에서 낳은 딸 명숙이 남쪽의 후흥 어머니를 위해 명주실로 술을 놓았다 한다.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복을 불러들인다 하여 북쪽에서는 호랑이 그림을 걸어두는 게 유행이라 했다. 그는 안동군 임하면의 임하의 벽계에서 태어났다. 낙동강의 지류인 변변천이 마을 앞을 휘돌아 내려가는 마을. 11대를 봉사하는 18칸 기와집에서 종가의 딸이라 하여 종려라 불리며 자랐다. 의성 김씨 청계공 김진의 15대 손인 아버지 김영도는 성정이 불같았으나 문장과 글씨가 인근에서 제일 가는 선비였고 임동면 박실에서 시집온 어머니 전주 류씨 류규희는 얼굴에 살짝 마마 자국이 났으나 국량 너른 여장부셨다. 당호는 벽계라고 썼다. 300석 이상 추수하지 말 것, 3품 이상 벼슬하지 말 것, 근동 30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 청계공의 유언은 아랫대로 내려오면서 점점 유명무실해졌다. 그만한 재물과 벼슬은 꿈도 꿔볼 수 없었다. 당숙, 재종, 삼종해서 숟가락을 드는 식구만 18대식구가 겨우 밥을 굶지 않을 정도의 살림 규모였다. 집터 많은 수려해서 올려다보면 덩실하고 다가와 보면 아늑했다.
사랑채 덕문 앞에는 6대조의 호를 따서 괴와 구려라는 현판을 걸었다. 그는 혼인한 지 6해 만에 본 첫 자식이었다. 증조부의 사랑이 한 몸에 쏟아졌다. 아들이 아닌 게 섭섭해서 다음엔 꼭 아들을 낳으라고 이름은 후웅이라고 붙여졌다. 증조부는 사랑해서 곧잘 웅아 불러내곤 하셨다. 고자에 이응하면 공, 가자에 기억하면 각 하면서 증조부 무릎 아래서 글자를 배웠다. 신식 교육은 언감생심이었다. 일본 선생이 있는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할배가 계집아가 가랑이를 짝짝 벌리고 댕기며 시집을 못 간다고 해서 빼앗부랬어. 그때 신학문을 좀 배웠으면 내가 이렇고 한심하게 살지는 않았겠는데. 학교에 가지 않아도 배울 건 많았다. 여사서의 훈육은 안동에서 흔히 수리라고 불리우는 쟁쟁한 집안, 그 중에서도 수정제 종가에서 시집온 어머니가 맡았다. 한 집안의 흥망과 성세는 여자하기에 달렸느니라. 여자가 한번 참으면 집안이 3년 편해진다. 내 한 몸의 용색과 언행이 우리 천김의 얼굴이 된다는 걸 날마다 명심하거라. 그러나 가르침은 곧 굴레였으니 김후웅이 어려서 배운 여자가 갖춰야 할 사덕은 이런 것이었다. 첫째, 평소에 남과 다투지 말고. 둘째, 고난 중에서도 상대를 원망하지 말며. 셋째, 쌀 한 톨 음식 찌꺼기 한 움큼도 버려서는 안 되며. 넷째, 아무리 급한 일을 당해도 놀라움이나 기쁨이나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 어려서부터 반복한 배움은 무의식 속에 가라앉는다.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으니 나는 김후웅 씨가 남과 논쟁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다. 남을 원망하는 대신 모든 것을 자기 죄로 떠안는 건 이미 천품이 돼버렸다. 쌀 한 톨, 된장 한 숟갈을 절대로 버리지 못해 냉장고에 묵은 음식이 가득해 볼 때마다 내게 지청구를 듣는다.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야 그렇다 쳐도 네 번째 가르침은 존엄을 가진 인간에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참혹한 교훈이었다. 크게 웃거나 설게 울거나 깜짝 반기거나 화들짝 놀라는 건 김후웅의 감정 표현이 아니다. 언제나 뭉근하고 은은하다. 모든 감정을 한풀 죽여서 드러낸다. 그러나 본래 성정은 인정 많고 신명 많고 세함 많고 에너지가 넘친다면 나는 김무웅 씨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새삼 천지신명께 감사해야 할 판이다. 남편과 상봉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은 것도 어려서 배운 교육의 결과일 것이다. 남편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해서라기보다 자신의 변명처럼 울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서라기보다 격한 감정이란 마땅히 억눌러야 한다는 것을 잠재의식 깊숙이 본능처럼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살림이 궁색하지 않았고 명색이 종려였고 자식 귀한 집안의 맏딸이니 금지오겹임이 마땅했지만 김후웅의 어린 시절은 밝지 않았다. 시종마을 전체가 먹을 게 없어 허덕였다. 일본 순사가 추수하기 전부터 밭에 와서 조이삭을 가재처럼 뒤베는 식민지였다. 가재처럼 뒤베는이란 가재처럼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집에 불이 났고 상복을 입을 일이 연달아 겹쳐 김후웅은 고운 헝겊 하나 몸에 대지 못하고 처녀 시절을 보내고 말았다. 할 일은 산더미였다. 즐거웠던 일을 한 가지만 찾아보라고 저녁 내내 졸랐던 적이 있다. 그런 게 어디 있노. 내사 암만 생각해도 못 찾을다. 아이고 일도 왜 그리 많든동. 정지에는 증조모가 시집 올 때 교전비로 데리고 온 팔레애미가 있었디라. 월이랐고 손이 제발은 10살 먹은 정지아도 있었고 그랬으면 나는 좀 놀아도 됐을 낀데 생각나는 거는 일구댕이밖에 없다. 즐거운 것을 하도 못 찾아서 내가 실망할까봐 김후웅은 얼른 미안한 듯 덧붙인다. 그래도 내사 이 밥을 실컷 먹지는 못해도 밥을 굶지사 않았고 글 탔고 조밥만 먹은 것도 아니다. 남들 다 하는 길쌈도 안 하고 살았다.
그만해도 그때는 포시랍게 근태기다. 좋아야 좋은 거라. 나쁘지 않으면 좋은 거지. 후웅이란 이름 덕분인지 아래로 남동생이 셋이나 태어났다. 동생들을 등에다 달고 살아 등짝은 늘 젖어 있었다. 어매가 젖이 없어 동생 가비에게 개구리 뒷다리도 참 숱하게 구워 먹였니라. 어린 시절은 다 잊었으나 집에 불이 나던 것만은 생생하다. 화재는 계유년에 났어. 기왓장이 툭툭 튀고 다락에 서숙단지가 다 깨지고, 서숙이란 조를 말합니다. 증조부 3년상을 치르고 나자 부친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암만 해도 집 새로 짓고 초상 치르고 하느라고 골병이 드셨던 모양이래. 김후웅은 처녀 시절을 상주 노릇으로 보냈다. 아무리 미성, 혼인전이라 하더라도 고운 옷은 몸에 걸칠 새가 없었다. 일제 말기 상중 아니라도 세상은 메마르고 어두웠다. 끼니를 굶지 않는 것만도 다행일 만큼 온 동네가 가난에 허덕였다. 가마솥에 좁쌀을 더 대놓고 도당수를 쓰다가 저기 아래 사람이 하나 오면 물 한 바가지 더 붓고 하나 더 보이면 한 바가지 더 붓고 아이고 말도 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다 모여들었디라. 그 멀건 조당수라도 한 그릇 얻어 먹을라고 꼬시기사 가마솥에 끓인 조당수가 얼마나 꼬시노. 30명, 40명이 그렇게 한솥밥을 먹어가며 근근히 견뎌낸 시절 아버지 돌아가실 때 김후웅의 나이는 15이었다. 부친을 잃자 사남매의 맏딸이자 집안의 종녀인 그는 갑자기 철이 확 들어버렸다. 혼인할 나이가 찼지만 상중이니 혼인은 미뤄졌다. 3년상을 마치자 18살이 되었다. 요즘 치면 노처녀였다. 혼인이 급했다. 할배,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사랑이 텅 비어불었어. 저기 영양 청기면에서 면장질 하시던 큰아베가 사랑을 지킨다고 나오셨지. 그 어른이 중풍이 들려서 자리 보존하고 누워 계셨는데 만날 내가 손서는 광산김씨 유일제서 보고 손부는 전주류씨 한벽당서 봐오면 병이 나아서 벌떡 일어날다고 소원을 하셨디라. 결국 큰아베 말씀대로 다 되긴 했잖나. 병이 나아 벌떡 일어나시지는 못하셨어도. 이마에서 50리 떨어진 도산서원 가는 길에 영남의 명문인 광산 김씨들이 터잡고 사는 와룡면이 있다. 친정인 의성 김씨가 그렇듯 광산 김씨들도 조선 500년 동안 관직에 나서기보다는 글 읽는 선비이기를 택해 살림은 가난하고 범절만 추상 같았다. 불천위, 나라에 큰 공이 있어 영원히 사당에 모시는 신의를 말합니다. 불천위를 모시는 유일제 김원기 선생의 종가, 덩그런 사당에 놓인 신주가 앞들 논밭보다 훨씬 소중한 38칸 기와집이 김후웅의 시가가 되었다. 지금 이 집은 특이한 건축 양식과 오래된 연대 때문에 지방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합니다. 어매는 일 많다고 한사코의 남의 종부로는 안 보낼라 극했어. 내사 싫고 좋고도 몰랬고 개미년 10월에 혼인을 하고 신행은 1년 묵어 갑신년 9월에 갔어. 교꾼 둘을 데리고 가매를 타고 가는데 사람 안 볼 때는 걷고 동네 앞은 타고 그랬지. 도연물을 건너서 혹의 서원 앞으로 반자재로 해서 사냐러 갔지. 마을은 종부락해도 별로 받은 것도 없어. 우도수는 모본단 치매 저고리 2불, 우도수로 분홍 저고리 옥색 치매, 반지는 은반지지. 내 또분이라고 가루분 한 통하고 나는 19살이고 신랑은 18으로 한 살 아래고 50리였지만 그렇게 먼 길 나서는 건 처음이었다. 혼자 남은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 내내 울면서 갔다. 새 신부의 나날은 달콤하지도 우아하지도 않았다. 일구덩이였다. 얌얌한 시조모에 카랑카랑한 시어머니가 층층 시야로 버티고 있었다. 신랑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사랑해서 사랑 어른하고 한방을 쓰니 얼굴을 볼 새가 없지. 나는 안에서 시보모하고 한방 쓰고
어른들이 한 달에 한 번이나 합방 하락하시는 날만 동대 청방에서 만나고 나머지는 모조리 일이었다. 불천이는 가문의 명예이긴 했지만 제사 차리는 안주인에게는 사납고 버거운 일거리였다. 유일제는 1년의 제사를 18번 지내는 집이었다. 기제사 13번에 불천이 세위에 명절 차사 2번, 때마다 떡살을 디딜방아로 찧어 시루에 쪄내야 했다. 식구 16 말고도 사랑에 묵는 손님과 가객이 늘 67이었다. 시집 오니 또 상중이대. 시조부가 신행 전에 돌아가셨거든. 오나가나 상주질만 했지. 아이고 무서라. 그래도 좋은 거는 이마 사랑방과는 달리 훤칠한 어른분들이 그득하게 앉아 계시는 거더라. 새 신부는 그 많은 식구가 먹을 곡식을 날마다 찧어야 했다. 밥할 물, 설거지할 물을 우물에서 길어와야 했고 사랑 어른들 의복에 검은 때가 보여서는 안 됐다. 한복은 한 번 빨래를 할 때마다 옷을 다 뜯어 새로 바느질해야 한다. 다듬이질해서 윤을 올리고 여름이면 칼칼하게 풀을 하고 잠잘 틈은 잠시도 낼 수 없었다. 삼시세끼 말고도 어른들을 위한 군입거리로 묵과 두부와 감주와 떡과 조가를 늘 준비해야 했다. 그 솜씨 하나하나로 친정집 범절과 견문을 평가했으니 한 호흡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김후웅의 무서운 일중독은 죽으면 썩을 몸이란 철학 때문이 아니라 이 시절 몸에 밴 습관 탓인지 모른다. 가끔 만났지만 신랑은 다정했다. 북에서 보낸 편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자상하고 온화한 성격이었다. 신부에게 한 번도 화난 낯빛을 보이지 않았다. 성정 강한 조부와 부친을 봐오다 신랑의 보드레한 기질을 겪게 되니 꽁꽁 언 마음에 따스한 물 한 줄기가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어려서 생모를 잃어 그런가 싶어 애틋하기도 했다. 암만 밤잠을 안 자도 어른들 옷 바느질하다 보면 신랑 옷할 시간이 안 나. 속에는 덜 꿰매고 대강 해줘도 까탈 안 부리고 순하게 입어. 전에는 이런 구멍이 없었는데 하면서 웃기나 하지.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 혼인 이듬해 해방이 됐다. 해방이 뭔 줄도 몰랐다. 추수 전에 조이삭을 세어 쌓고 누룩 담글까봐 집안을 가재처럼 뒤지던 일본 놈들이 물러간다니 그거 하나는 좋았지만 어지러운 일렁임이 시골 마을 안까지 번져왔다. 신랑이 밖으로 자꾸 사라졌다. 그 성정에 설마 무서운 사상 가진 사람이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해방이야 되든 말든 좌우대립이야 첨예해지든 말든 새 신부는 아침 저녁으로 나락 한 바가지, 서숙 2바가지, 콩 1바가지를 디딜방아에 찧어야 했다. 바쁜 중에 배가 불러왔다. 입덧이니 하는 사치를 겉으로 드러낼 형편이 못됐다. 안방에는 젊은 안 어른이 낳은 시누이, 시동생들이 넷이나 자라고 있었다. 사흘을 혼자 몸부래기를 쳤디라. 그래도 큰 소리도 한 번 안 질렀어. 이마 가서 어메 앞에서 낳고 싶었지만은 한들 고모가 친정 와서 해산하다가 죽는 바람에 우리 집은 친정 와서는 알을 못 낳게 했잖나. 시조모 곁에서 몸부래기를 쳐도 그 어른은 명만 잤지 아무것도 몰래. 어예 낳고 보니 어린 것이 탯줄을 목에 감고 있더라. 아들이었다. 문중에서는 새 종손이 태어났다고 덜렁하고 떠들썩했다. 아이는 이마전이 번듯하고 울음이 우렁찼다. 문중에서 쌀 1말, 미역 20오리, 명태 1대, 말린 대구포 3마리를 보냈디라. 그 아이 낳고 누운 며칠이 김후웅의 일생 중 가장 찬란한 날이 아니었을까. 남들처럼 아들과 남편이 곁에 있고 넘치는 축하 속에 몸에서 이를 떼어내고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편안히 누워 볼 수 있었으니. 그러나 그 아이 순중은 두 돌을 옮기고 없애버렸다. 동네에 홍역이 돌았다. 안방의 시누이, 시동생들에게 먼저 온 병이었다. 거기에 대해 김우웅은 입을 꽉 다문다. 안타까워서 자꾸 다그쳤다. 의사를 보에 봤니껴. 의사는 무슨, 약은 했니껴. 약은 무슨, 방아 찌는 게 급해 한번 안아보도 못했는데.
아이 이야기가 아무래도 김웅 인생의 핵일 텐데 그는 손을 저으며 이야기를 자꾸 피한다. 아이는 2년 남짓 왔다가 갔다. 일이 많고 시어른들 눈이 무서워 실컷 안아보지도 못했다. 어린 신우이가 새형 순둥이 젖죠 하며 불러야만 제 아이를 안아 젖을 물릴 수 있는 게 당시의 법도였다. 22살 어린 어미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으랴. 병원은 멀고 범절은 지엄했다. 2월 열 하룻날이 두 돌인데 26날 없애불었다. 애미 볼랐고 그 문 앞에 붙어서 있었는 걸 벌겋게 발반이 됐다가 그게 그만 입복이 돼서 말을 못해. 그러다가 나올 줄 알았지. 누가 없앨 줄 알았나. 남들도 홍역은 모두 그래 하지 않나. 물 이고 밥하는 게 급하지 안는 게 뭐가 급하노. 그래서 아기 몸이 불덩어리라도 안아보지도 못했다. 안아라도 봤으면 사. 어디다 묻었는지 아니껴. 그걸 내가 어야 아노. 누가 가르쳐주나. 애미가 환장을 한다고 어른이 죽은 놈을 못 안게 하더라. 실컷 안고 있기라도 해볼걸. 묻으러 가는 날도 방아거리가 급해 방아만 찧었는걸. 내가 등신이지 어디 온전한 인간이라. 살아도 살아있다 할 게 없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폭력적인 시절. 눈 번이 뜨고 뻔한 병으로 금쪽 같은 자식을 놓쳐버렸다. 아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김후웅에 대한 예의다. 새삼 그 말을 해서 무엇할 건가. 그러나 김후웅은 울지도 한숨 쉬지도 않는다. 그가 배운 부덕의 네 번째 항목은 놀람과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에. 그럴 때 남편 용진 씨는 집에 없었다. 좌익 활동자로 지목되어 와룡지서에 붙들려 간 후 안동 형무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중이었다. 뭔 일을 했기에? 내가 그걸 아나. 어른이 사상자 있게네 그저 어른 심부름이나 했지 뭐. 방구에 삘 하나 붙이고 뭐. 용진 씨가 잡혀가던 날은 생생하게 기억한다. 많은 것이 잊혔지만 그날 일만은 또렷하다. 여름이었는데 텃밭 울타리에 애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어. 부엌에 쓱 들어오더니 저기 호박 많더라. 오늘 저녁에는 돈적 좀 구먹자. 그러고 나는 오늘 상박 마루에 잘난다. 그래. 지금 생각하면 자기도 뭔가 짚히는 게 있어서 그랬던 모양이지. 돈적은 동그랗게 붙이는 호박전을 말합니다. 7월이라 모깃불을 수북하게 피워놨다. 김후웅 씨는 얼른 텃밭 울타리에서 호박을 따고 밀가루를 개어 돈적을 붙였다. 오늘 저녁에는 상박마루에서 잘난다는 말이 부끄러워 낯이 화끈했다. 상박마루는 어른들 눈을 피해 둘이 몰래 만나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적을 갖다 주기도 전에 사랑마당에서 누가 용진이 용진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로? 물으며 나가고는 고만 오지를 않아. 전봇대에 묶여 피투성이가 되게 두들겨 맞고 잡혀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먹고 싶다는 돈적을 한 점만 먹이고 싶었다. 시삼촌에게 부탁했다. 다른 것 그만두고 돈적 한 접시만 전해달라고. 그러나 시삼촌은 접시를 그냥 가지고 돌아왔다. 면회를 하긴 했으나 입술이 터져 입에 뭘 넣을 수 없는 지경이더라 했다. 그날 한 점도 축나지 않고 돌아온 돈적 보따리. 그것은 김후웅의 마음속에 평생 따라다니는 짐이었다. 이후로 호박 돈적은 입에 절대 입에 대지 않았다.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호박전만 보면 견딜 수 없이 토악질이 솟구쳤다. 남편은 8개월 만에 추록했지만 후웅 씨 곁에 올 수 없었다. 어른들이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내외 합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금했기 때문이다. 낮에 퍼뜩 얼굴을 볼 뿐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도 없었다. 그러다 곧장 경찰을 피해 서울로 피해버렸다. 말로는 용산에 진성 이씨가 하는 비누 공장에 간다 극했어. 그 공장 사장이 좌익사상가였던 모양이래. 주변에선 신랑 따라 서울로 올라가는 게 옳다고들 했다. 친정어머니가 명배를 짜서 돈을 얼바간 마련해줬다.
솜을 두둑하게 넣고 명주바지 저고리를 한 벌 짚고 속 뜨스라고 엿 한 마리를 고고해서 서울로 올라갔어. 친정 가서 칠첩 반상기도 얻고 예천상도 사고 인제 방만 얻으면 살림을 채를 판이었지. 서울 비누공장은 문이 닫혀 있었다. 왕십리 검둥다리 잊히지도 않는 곳 거기 나서서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봤다. 누런 겨울 오바 입은 사람은 모두 날 향해 오는 줄 알았지. 시집갈 때 해갔던 신랑의 검정 주세로 두루마기를 팔아 베이지색 외투를 샀던 까닭이다. 그때 용진 씨는 이미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었다. 어찌어찌 소문을 듣고 명주바지 저고리를 싸들고 면회를 갔다. 머리를 홀딱 깎고 햇빛을 못 봐 얼굴은 배고 깎고 사람이 꼭 붙여갔더라. 면회는 한 번 더 했다. 두 번째 갔을 때 용진 씨는 지난번에 넣어준 명주 바지 저고리를 푸근하게 입고 나왔다. 그게 그렇게나 흡족했다. 그걸 보니 마음도 하도 좋아서 자꾸 집에 내려가라 극하고 해서 내려왔지 뭐. 그게 마지막이지. 그러고는 이번에 처음 봤으니 보자. 정축, 무인, 기묘 몇 년 만이로. 면회할 때가 1949년, 이산가족 상봉은 2003년이었다. 그 반세기는 20대의 두 젊은이를 70대 노인으로 바꿔놓았다. 김후웅은 순중을 없앨 때도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아이는 다시 낳으면 되려니 했다. 홍역하다 아이를 없애는 게 드물지 않을 때였으니 물론 남편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길 기회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전쟁이 터졌다. 용진 씨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국전쟁을 맞았다. 인민군이 내려와 형무소 문을 열 때 밖으로 나와 인민군에 합류했다가 북으로 함께 올라갔다는 말을 이번에 들었다. 상봉 때 받은 편지에서였다. 나는 서울 해방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를 추록하여 우영군에 입대하여 정치 일꾼으로 마산까지 나갔다가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신의주까지 후송되었소. 치료받다가 제대되어 평북 행정간부학교를 졸업하고 내강량 전국과 과장으로 사업하다가 고향에 돌아갈 생각으로 1952년 8월 또다시 인민군대에 입대하였소. 그러나 당신을 만나러 가지 못하고 정전 후 제대하였소. 나는 위대한 수령과 장군님 품에 안겨 5개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1개 구역부장으로 40년간 복무했으며 그동안 높은 훈장도 12개나 수여받았소. 우리 서로 100년을 가약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자던 것이 서로 헤어져 반세기. 그동안 당신은 눈물을 얼마나 흘렸으며 속은 얼마나 태웠겠소. 가난한 큰집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이른 봄부터 무거운 죽 버지기를 들고 다니던 일, 물동이를 매일 이고 다니던 일 생각하면 내가 왜 장가를 일찍 가서 그 고생을 시켰던가 싶고 아무리 해도 위로할 말을 찾지를 못하겠소. 2003년 2월 20일 평양에서 남편 김용진. 그가 한 자익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김웅은 모른다. 활동을 하기는 뭘 해. 그저 사상이 그랬던 거지. 부자는 곡식이 광에서 썩어나가고 빈자는 때거리가 없어 끼니를 굶고 그래선 안 된다는 거는 인륜의 근본 아니라 큰소리 한 번 안 지른 사람인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 기질곱고 인정 많은 유일제 17대 종손. 그 사람이 평생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평양에 살고 있어야 하는 이유. 그 아내 김후웅이 평생 과부 아닌 과부로 살아야 하는 이유. 그걸 대답해 줄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다. 모질면서 어처구니 없고 두려우면서 우스꽝스러운 시절이었다. 전쟁은 전선의 김용진 씨보다 후방의 김후웅에게 더 혹독했다. 인민군이 동네에 들어왔다. 어린 신우의 시동생들만 피란을 보내고 사랑 어른이 편찮으셔서 그는 피란을 가지 못했다.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게 죄가 됐다. 인민군은 집집마다 식량을 얻으러 다녔다. 안 주고 못 배겼다.
배고파 죽겠으니 콩을 좀 볶아달라고 해. 그래서 가마솥에 불을 떼서 콩을 볶아줬지. 군복 주머니에 불룩하게 담아가되 그것뿐인데 그게 무슨 부역이고 사상이로 안 줄 수가 없으니 준 것뿐인데. 인민군이 물러가자 국군 선발대가 들이닥쳤다. 너른 집에 혼자 있는 젊은 세댁을 그들은 무참하게 두들겨 팼다. 전신에 피떡이 엉겨붙었다. 말리는 시어르는 마당에 내팽개쳐졌다. 그래도 다행히 총을 들이대지는 않았다.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숱하게 죽어나갈 때였는데도 주변에 인심을 잃지 않은 덕택이라고들 했다. 국군이 인민군보다 더 무서웠다. 선발대가 들어온 후 뒤늦게 피란을 갔다. 이번에는 피란에 간 게 화근이었다. 한실이라는 산골짜기 깊숙이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국군이 찾아왔다. 총끝에 칼을 꽂고 아무데나 푹푹 찌르면서 댕겨. 거기가 시종숙모 집이었는데 외인을 붙인 걸 알면 집에 불을 놔두거든. 그 집 사람들 얼굴 쳐다볼 수가 없어 산으로 피했지. 아카시단을 3개 모아놓고 그새에 들어갔지. 검은 이불보를 덮어쓰고 꼼짝 안 하고 엎드려 있었어. 맞은 상처에 물이 들어가서 곱느라고 쑤시고 아픈 거는 말로 의아하노. 한 번은 군화 소리가 저벅저벅 나더니 내 치매에 칼이 푹 꽂히는데 한 번만 더 쑤셨으면 죽었을 겐데 칼을 빼더니 그냥 지나가 버리대. 사흘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어. 아이고 목숨도 참 모질기도 모질제. 전쟁은 지나갔고 삶은 계속되었다. 가족들은 생사를 알 길 없는 사람을 막연히 기다렸다. 전쟁통에 행방불명된 시동생이 하나 더 있었고 없어진 시사촌도 서너되었으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다. 시대가 자꾸 달라져 갔다. 찾아오는 손은 줄었으나 재산은 줄어들 리 없고 종가를 도와주는 일손들은 차츰 떠났다. 여럿이던 시동생, 시누이들도 장성해서 집을 떠나갔다. 그러나 김후웅에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일거리는 여전히 산더미였고 챙겨야 할 대소사는 파도처럼 질비하게 밀려왔다. 나날이 잇새가 무추름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뼈마디가 아파오는 것 말고는 늘어나는 재산이 있을 턱도 없고 커가면서 재롱을 부릴 아랫대도 없었다. 계절이 어김없이 윤회하듯 정확하게 절기 맞춰 찾아오는 제사만이 있었다. 제사는 즉 그의 삶이었다. 그건 사랑을 지키고 계시는 시어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 무렵 어쩌다 내가 유일제에 내려가 보면 커다랗고 휴이한 집안에 안채의 한 분, 사랑채의 한 분, 두 노인만 살고 있었다. 말없이 조용조용 운명을 밟듯 조심스럽게 사랑채인 90대의 시부가, 안채인 80대의 며느리가. 소나무로 지은 칸살 너른 집은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쓰지 않아 비어둔 디딜 방앗간도 언제 한번 바빠본 적이 있더냐는 듯 호젓하기만 했다. 사랑엔 흰 무명옷을 학처럼 차려입은 시어른이 허리도 꼿꼿하게 앉아 계셨다. 무릎 앞 연상에 단정하게 바둑책을 펼쳐두시고 상대도 없이 딱딱 바둑을 두셨다. 절하며 뵙는 날을 이윽히 건너다 보시던 어른의 얼굴을 무어라 말할까. 맑았고 무심했고 고요했다. 끼니 때가 되면 며느리는 외상에다 도토리 깍지만한 뚜껑을 덮은 반찬 그릇을 가지런히 차려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는 마루에 놓고 큼큼 음성을 가다듬었다. 아뱀요, 점심 차례왔니더. 오냐. 대답이 들리면 그제서야 문을 열고 밥상을 들어대 눈썹에 맞춰이다는 여사서의 가르침대로 상을 높이 들어올려 사랑 어른 앞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뒷걸음질 쳐서 물러나왔다. 저녁 때도 다시 그런 의식이 반복되었다. 저녁이면 일찍 불이 꺼졌다. 세월은 그 위로 사행천이 흘러가듯 천천히 느릿느릿 흘러갔다. 시어른은 장수하셨다. 혼자 된 며느리의 극진한 수발을 받으며 99세까지 사셨다. 큰아들을 기다리느라 목숨을 놓을 수가 없는 모양이라고 주변에서는 말했다. 안동 향교니 도산서원에서 연례 행사로 효부상이라는 것을 주겠다고
김후웅을 불러댄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김후웅은 단칼에 거절하곤 했다. 세상에 별일도 다 많다. 지부모 지가 모시는데 저가 왜 상을 주노? 그게 무슨 상 줄 일이라? 김후웅에게는 시어른이야말로 삶의 지주였다. 사랑 어른이 돌아가신 후 김후웅은 가장 애통하게 곡을 했다. 이젠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흰 휘장을 진 빈소를 모셔두고 아침 저녁 극진히 상식상을 그 앞에 올렸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소복을 벗고 무색 옷을 몸에 걸쳤다. 생각하면 김후웅의 죽으면 썩을 몸과 신외무물의 철학은 그의 가련한 처세술인지도 모른다. 그의 앞에 펼쳐진 삶이 그에게 은연중 그걸 강요했던 것일 게다.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 큰 종가에 종선 없는 종부 노릇, 받들어 모셔야 할 시어른, 세상의 재빠른 가치 변화, 가슴에 멈춰나는 특유의 정감, 오로지 자신이 죄인이란 자책, 거기에 덜미를 잡는 가난. 그는 요즘도 여전히 따뜻한 밥엔 선뜻 손을 대지 못한다. 새 옷을 보면 천리말리 도망친다. 밥이 좀 식어야 남이 달게 먹을 수 없을 만해져서야 비로소 죄송스럽다는 듯 숟가락을 든다. 죽으면 썩을 몸이 음식을 탐해서 못하냐는 거다. 그럴 때 옆에서 핀잔을 해선 안 된다. 그저 가만히 기다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즘 그는 좀 시무룩해졌다. 3번의 편지 이후 평양에서 더 이상 소식이 오지 않는 것이다. 급기야 일본에 사는 용진 씨의 초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넣었다. 생전 안 해보던 국제전화를 걸어놓고 그는 올겨울 내내 조마조마하다. 죽었겠지. 날이 이래 추운데 겨울을 제대로 넘겠을라. 두터운 세타라도 보내볼걸. 기침을 자꾸 하던데 꿀이라도 한 병 가지고 갈걸. 그는 지난 겨울도 유일제 너른한 채를 혼자 지켰다. 문화재로 지정된 후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한결 단정해졌지만 집은 여전히 적막하다. 그는 이제 허리가 90도로 굽었지만 잠시도 일손을 놓지 않는다. 평양에서 다시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덧붙임. 중년의 김후웅은 학교 다니는 시동생들 뒷바라지하러 10여 년간 도시로 나가 살았다. 친정에 질려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수발했다. 그게 바로 나다. 덕분에 나는 오랜 세월 김후웅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당시 김후웅의 주업은 삭바느질이었다. 실오라기 몇을 입에 물고 밤낮으로 재봉틀을 돌리며 한복을 짓던 40대의 김후웅. 그러고 보니 그 시절 그에겐 단 하나의 오락이 있었다. 그건 가사를 외고 베끼는 일이었다. 좋다고 소문난 가사가 있으면 이 집 저 집에서 빌려와서 밤새워 베꼈었다. 깨알 같은 글씨로 가사를 필사하는 동안 고모는 희한하게도 내용을 전부 외워버렸고 흥얼거리던 리듬은 곁에서 영어 단어를 외던 내게로 절로 들어와 박혔다. 보따리 안에 차곡차곡 포개졌던 그 수십 개의 가사 두루마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통증 같은 그리움에 물었더니 이사하는 총 중에 다 잃어버렸다. 니한테 그게 필요한 줄 알았으면 제대로 간수할걸. 애통해 하신다. 유일제를 떠나 시내에서 몇 가지 허드렛 일을 경험한 것은 고모의 안목을 근대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생활전선에 뛰어든 일을 그는 큰 종가의 종부가 지녀야 할 품위를 먹칠하는 흠집이라고 여긴다. 내 생각은 다르지만 그의 뜻을 조차 이 글에서는 생략했다. 다시 몇 해가 지나갔다. 이용국 선생은 그 후로도 평양의 편지를 드문드문 김후웅에게 배달한다. 이용국 선생은 김용진 씨의 초등학교 동창이며 일본에서 조총연계 학교에서 역사 선생으로 정년을 하신 분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도 들리고 거기서 낳은 딸 명숙이 혼인을 한다는 뉴스도 들린다. 그러나 그뿐 다시 세월이 흘러 김후웅은 올해 83이 되었다. 김후웅은 요즘 푼돈을 모은다. 그래놓고 내게 전화해서 묻는다. 야야, 평양에 몇 푼 보내는 법은 없을라? 외투라도 옳은 거 하나 사보내면 안 될라?
여기는 좋은 약도 이렇고 많은데 비타민이라는 거를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리제? 그래놓고 금방 안마를 부정하신다. 나 또라 무슨 소용 있노? 80 노인인데. 아마 죽었을겠다. 그리고 김후웅은 2014년 음력 9월 14일에 운명하셨다. 평소 소원대로 딱 2달을 앓으시다 가만히 숨이 잦아지셨다. 나는 울지 않고 고모의 손을 잡은 채 부디 평안한 곳으로 가시라고 빌었다. 무덤을 남기지 말라고 유언하셔서 유골은 화장하여 집 주변에 뿌렸다. 코스모스가 무더기로 흔들리는 쾌청한 가을날이었다. 고모는 그 하늘 속으로 환하게 흩어지셨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쯤 후 나는 일본의 이용국 선생에게 전화했다. 고모가 돌아가셨어요. 평양의 고모부에게 전해주세요. 만약에 아직 살아계시다면 생사가 궁금할 터이니 알려라도 드리셔요. 9월 14일 날이고 무덤은 일부러 없앴어요. 일부러 토막토막 끊어서 말했다. 그러나 이용국 선생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셨다. 그의 일본인 아내가 전화를 바꾸더니 선생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쯤으로 짐작되는 내용을 일본어로 말했다. 나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제야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다. 나의 하나뿐인 고모와 고모부 18에 만나 22에 헤어진 후 70년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살아온 이 부부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2017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